정돈하고 바로 종합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회는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위원장께서 좌장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지대학교 행정학부의 박기관 교수고요.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분과를 맡고 있는 박기관입니다. 오늘 종합토론에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 또는 분권 또는 재정 또는 특례 이 부분에 아마 제일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을 9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이 9분에는 정부도 있으시고요. 또 각 특례시의 싱크탱크인 이 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지방자치 분야의 행재정을 아주 전문가인 교수님들을 또 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9분을 모셨는데 먼저 토론자에 오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순서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이문 한겨레대학교의 교수님이었습니다. 박재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여준혁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관 국장님 오셨습니다. 이재성 창원시정연구원의 박사님 오셨습니다. 이양수 건국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전성훈 고양연구원의 박사님 모셨습니다. 강남대학교의 최연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9분을 모셨는데요. 발제 1은 우리 박진우 박사님, 그 다음에 전성훈 박사님이시고요. 발제 2는 김찬동 교수님, 나이문 교수님, 최연태 교수님, 그 다음에 발제 3은 박재희 박사님, 이양수 교수님, 이재성 박사님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 관계상 제가 발제 1부터 토론을 하는 걸로 제가 정하겠습니다. 특히 시간 엄수를 하지 않으신 분은 사회자 독단으로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길어지거든요. 우선 발제 1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에 관련된 박진우 박사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정연구원 박진우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발제문, 특례시 법적 지위와 관련된 그 논문 정말 잘 읽었습니다. 되게 시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저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저 토론자 또한 상당히 많은 공감을 좀 했고, 그와 관련된 사항을 좀 정리한 것들을 좀 짧게나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자께서 얘기했던 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서 지방자치를 효율적이면서 민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해서 특례시의 어떤 법적 지위의 가능성을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지방자치법 제2조와 관련된 사항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지금 현재 예입법 예고된 행안부안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담지 않다 보니까 추후에라도 이러한 조항들을 지방자치법에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라든지 법적 연구와 관련된 사항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자가 얘기하면서 인구 100만의 어떤 특례시 가진 역량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인구 100만의 역량들을 고려하지 않고 왜 획일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가, 획일적인 형태로 왜 권한 이양이 좀 지지분진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관선 지방 행정의 틀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광역과의 어떤 협력적 관계를 어떤 식으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지, 지금 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서 발표한 그런 어떤 광역도와의 어떤 사무특례라든지 중앙정부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한번 구체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슈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확보한과의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인구 100만과 관련된 요소들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인구 80만, 90만 이와 관련된 사항들도 특례시와 관련해서 행정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이제 맞는 말씀이시긴 하고 저도 동의는 하지만, 다만 현재 저희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연구를 할 때 특별법의 저기 논리로서 가장 중요한 건이 한정성이었어요. 인구 100만. 그 인구 100만이라고 한정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특별법을 연구했는데, 그와 관련된 사항들이 조금 약간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율하면서 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자께서 얘기하실 수 있는 어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 특례시 사무 이용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사무들이 제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다 보니까 특례시가 과연 되면 도대체 무엇이 좋은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체감하기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다시 충실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행정조직 재정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얘기는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재정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분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심층적인 연구가 좀 법적인 차원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확히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은 아주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인구 100만 이상에 대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관련된 한정성의 문제, 이거를 좀 다양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가 되면 그래도 권한이 넘어가고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복지 증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민의 체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 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사무가 이양되더라도 그 재정적인 돈이 뒤따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재정적인 권한 부여, 이것을 굉장히 세 가지를 중요하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고양연구원 전성훈입니다. 앞선 준호 박사님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잘 맞추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주말 정말 힘 빠지는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발표문 보고 토론문 만들고 뜬금없이 갑자기 11일 날 입법 발의안을 내겠다고, 한간에 보면 12월 달에 내겠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는데 뜬금없이 좀 나오긴 해서, 물론 올해 3월에 앞서도 언급된 바긴 하지만은 현 정부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천명을 했습니다. 3월에. 물론 핑크빛 꿈을 몇 개월 꿨죠. 물 들어올 때 노저울 한다고 열심히 저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굉장히 보수적인 좀 내용들만 나와서 좀 많이 힘 빠지는 좀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법적 지위와 관련돼서 내용이 일단은 현 행안부에서 입법 발의를 했을 때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같이 좀 올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의 내용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용이 없다라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라도 좀 올려서 특례시에 대한 법적 지위를 좀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될 때에도 특례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만들어야 된다, 법인격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많았습니다. 그때 나왔던 것 중 하나는 2조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안에 특례시를 하나 더 만든다라든지,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에 특례시를 만든다라든지, 혹은 이미 특별자치시라는 옷이 있으니 광역적 행정수요를 가진 특례시를 그냥 특별자치시로 승격을 시키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죠. 오늘 최한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특별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 절차도 인구 100만이라는 단순한 요건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법에 이제 들어가게 한다면
그렇다면 지방자치법도 같이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최한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조 2항에 새로운 항을 신설을 한다 그러면 특례시 지원특별법의 명칭이 바뀌어야 됩니다. 특례시 지정 및 그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로 좀 확장을 시켜서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라는 게 법인격이 부여가 되고 이 특별법 안에는 지정 요건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다양한 행정수요, 꼭 인구 100만이 아니더라도 광역적 행정수요와 미래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례시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좀 넓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됐으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린다고 하면 올해 5월에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위원회가 행안부 주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전문가위원회에서 올 연말까지 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어떻게 향후적으로 바꿀 거냐라는 권고안을 낸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은 광역 중심이었습니다. 이건 보수고 진보고 똑같았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오면 지방일괄 이양법 많이들 논의됐고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기초보다는 광역에 더 많은 권한이 내려가는 그러한 형태가 됐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권고안에 광역 중심으로 갈 거냐, 우리 지방자치가, 아니면 기초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둘 다를 혼합해서 수도권은 기초 중심, 비수도권은 광역 중심으로 갈 건지 이러한 큰 그림도 우리 특례시 지원 특별법과도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어서 거기서도 최대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미래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간 넘으셨는데 하여튼 잘 지켜주셨습니다. 고맙고요.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엔 발제 2의 재정특례 강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김찬동, 라유문, 최현태 교수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충남대학의 김찬동입니다. 특례시 관련하여서 재정 특례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논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자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있는 경우에 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정권한성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자치제도가 설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지방자치제도의 설계 자체가 국가로부터 굉장히 이 통제 혹은 관리되는 방식으로 자치권이 주어지다 보니까 특례시라고 하는 이상한 명칭의 이름들이 막 나오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면 아시듯이 면이 좀 커지면 업이 되고 2만이 될 경우에 그 다음에 업이 인구가 10만이 되면 일반시가 되는 거죠. 일반시가 되는 이런 기준들을 지방자치법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있으면서 그 다음에 100만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100만 이상이 되는 경우에 광역시로서 도와 대등한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특례시의 논의는 결국 뭐냐 하면 도로부터 사무에 어느 정도를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개념하고 관련이 되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특례시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졌어요. 여기는 일본에 20만 정도 되면 사무를 일반시와는 좀 다르게 주는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없어지고 어떻게 되니까 중획시라고 하는 개념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공간 구조에 있어서 중심적인 중획이 되는 도시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냐니까 사무들을 이 도도부연할 때 현어로부터 도도부연에 하는 거 이외에 정말 해야 되는 것 외에는 중획시가 한다. 이런 역할 분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지정도시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한 70만 정도인데 실제로는 한 100만 이상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 한국으로 하면 국무회의 정도에서 지정으로 딱 하게 되어지면 지정도시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맞추어서 사무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도도부연 사무의 한 80%가 된다고 그래요. 이런 광역과 기초와 이 관계 속에서 역량 개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구조가 아니어서 특례시가 그냥 사무를 이렇게 어느 정도 배분하느냐 이런 정도의 관계로 되어져서 이 발생 자체가 또 명칭 자체도 특례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그렇게 이 도시 관리의 행정의 기본적인 틀과 관련하여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들이 안 되어져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발제하신 분의 내용들에 보면 사무들 특히 뭐 조직 사무에 상하여서 일정한 정도의 재정 특례를 주자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도의 그 지역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이 보장되어졌던 재정 정도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분 실질적인 이러한 기능이 안 되는 것은 제도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있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가 지방자치 개청과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지켜주셨습니다. 김찬돈 교수님. 아마 우리 중요하게 말씀 주신 게 우리는 도로부터의 사물을 얼마나 권한을 받느냐 이런 점만 중점을 두는데 아마 핵심은 일본과 같이 도시의 공간이나 도시에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이 권한을 적절하게 부여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그 예를 두는데 하나인 중핵도시하고 지정도시인데 중핵도시는 아마 기초를 하는 역량 측면에서 권한 부여고 그 다음에 지정도시는 한 50만 우리나라의 어떤 대도시에 부과된 그런 그 권한을 광역으로 이렇게 주는 방향 이 방향을 좀 모색하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문 교수님 3부입니다. 예, 성결된 라이문입니다. 그 입법 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 법안을 보면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개 정도가 재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조에 국가의 책무하고 10조에 나와 있는 특례시에 대한 특별 지원이 그 재정 특례에 대한 얘기인데 2개 다 그 상징적인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준이고요. 구체성은 좀 떨어집니다. 또 아쉬웠던 점은 특례시의 재정 문제는 결국 도와의 관계에서 많이 연결이 되는데 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점도 좀 아쉬웠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말로 아쉬웠던 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61조에 징수교부금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라고 그나마 이렇게 상징적이긴 하지만 써놓기라도 했는데 물론 시행은 안 됐지만요. 근데 새로 만든 입법 예고된 건 그런 것도 없었고 또 하나는 5개 시정연구원에서 마련한 거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례시의 재정 특례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례시라는 이유 때문에 재정 특례를 달라라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기능과 사무 이양에 따라서 재정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재정 규모를 개정을 주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당 원가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얼마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례가 가능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김 박사님이나 다 발제자분들이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과거에 연구할 때 그 제시했던 안은 자구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탄력서일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와 특례시와의 관계에서는 징수교부금, 지역자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죠. 그 다음에 취득세 일부 그리고 중앙정부와 특례시와의 관계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지원계정의 30% 이게 도로 넘어가면 도에서 30%를 기초로 넘기게 되는데 이때 특례시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라는 거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한 대안들은 전부 다 보조금처럼 국가에 의해서 통제받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례시가 자율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돈 위주로, 재원 위주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재정특례를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전에 연구를 할 때 어떤 특례가 이양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재정 영향의 변화가 생길까 해서 특례시에 대한 변화, 일반 시군에 대한 변화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28개와 4개 특례시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을 때 특례시 간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이 어떤 대안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수원이 많이 순증 효과가 되게 큰 반면에 고향은 작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 결과가 나와서 특례시 간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 특례시의 재원을 넘기게 되면
경기도 내 28개 일반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 줄어들고 뭐 줄어들고 교부세 기준 재정 그 수입액이 늘어나서 또 보통 교부세를 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면 순증 효과가 있는 데도 있고 좀 적게 받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최종 보고할 때 발생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특례시는 기본적으로 잘 사는 자치단체인데 잘 사는 자치단체한테 재정 특례를 해서 도의 재원을 넘겨주고 28개 시군의 재정을 축소시킨다면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시군에서 이걸 용인할 수 있느냐, 수용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참 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답할 수 있었던 거는 수행하는 사무, 기능, 그 다음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수요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돈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런 그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특례를 고려할 때는 향후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다른 예상했던 것보다 다른 결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기셨는데 좀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중요한 게 기능과 사무 이행할 때는 재정의 권한이 같이 연계돼야 된다. 그런 아주 논리성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또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이 재원을 항상 얻는 데 집중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특례시가 자체적인 세원에 대한 발굴 또는 재정적인 부분을 좀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시했어요.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취득세 일부라든지 국가균형 발전 회계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주셨고 또한 중요하게 지적해 주신 것은 경기도 내에 특례시에 마찬가지로 특례시가 지금 4개인데 또 화성시는 5개거든요. 이게 창원시 빼는 전부 다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까 우리 라 교수님 말씀대로 가장 잘 사는 자치단체거든요. 인구도 많고 재정력도 풍부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사무도 가져가고 재정도 더 가져가면 그 도내에 있는 시군, 다른 자치단체 28개 시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차별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아주 좋은 얘기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최현태 3분 지켜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일하게 이제 그 비수도권에 있는 그 이제 특례시인 창원에 이제 있는 경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최현태입니다. 제가 이제 창원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역 소멸의 속도가 매우 가속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이제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인근 고등학교나 이런 학생 수 같은 게 급감하는 걸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례시를 어떤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극복과 지방 소멸 방지 대책으로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제 뭐 그 특례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이제 발전의 저해 이런 걱정도 하셨지만 현존의 어떤 그 광역시도 체제로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균형 발전을 꿈꾸기 이전에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극복이 사실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 방지 대책으로서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미 상당 규모를 갖추고 지역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기존 지방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자원과 인프라를 집중하는 것이 이제 불가피한데 특례시가 바로 이제 이러한 거점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특례시 선정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서 현재 이제 인구 100만 주민등록 인구 100만 기준은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하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같은 경우 창원도 사실 수년 내내 100만이 무너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중규모 도시를 특례시 후보로 이제 고려할 수 있고 특히 주민등록 인구 외에도 경제적 역할, 특히 이제 뭐 GRDP라든지 뭐 주간 인구, 지역 거점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인구 50만 이상을 만약에 이제 그 지역 거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추가로 선정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충북의 어떤 청주시 지금 인구 85만 명이고
전북의 전주시 지금 인구 한 65만 명, 그다음에 뭐 충남의 인구 70만 명의 천안시라든지 경북의 인구 50만 명의 포항시 이런 정도로 만약 이제 그 추가로 특례시를 포함시켜야만 지금같이 이제 그 손발 딱 묶어놓고 앉아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여력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지방 소멸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일태 교수님의 핵심 사항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인구 100만에 이제 국한하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인구 소멸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되고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예상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아래에 있는 한 70만 또는 60만 또는 50만 이상의 도시도 특례시에 버금가는 그런 권한 자체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지금부터 대비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급 체제, 수도권 중심 1급 체제를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제 3 특례시 지원 특별법 개정 방안 연구하겠습니다. 박재희 박사님부터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방행정연구원 박재희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이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례시 지원 특별법도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법의 정당성이 이제 약해지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연구원 협의회에서 이제 특례시 관련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도 연구원에서 소속된 박사로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렇게 연구 과제를 진행한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복지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 이렇게 정책 시뮬레이션을 하셨는데 경제산업, 국토교통, 행정안전 분야 보다 많은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을 통해서 현재의 사무수행 체계보다 개선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면 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효과적으로 탄력성을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재 법안에서 광역도와의 협력과 경쟁을 통한 권한이양을 제도화하는 논의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198조나 지방자치분권법, 지방분권특별법에 있는 58조나 61조의 특례 인정 절차하고의 어떠한 차별성이나 어떻게 하면 통합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특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문별로 좀 의견을 드리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주체를 지금 행안부 장관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면 지방시대 종합계획과의 연계하고 통합도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시도지방시대계획 부문별계획 초강력 발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도지사가 시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때 이 특례시를 어떻게 할지 특례시 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추가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연계하거나 통합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무특례 협약의 그 주체와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재희 박사님은 아마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특례시 권한 이양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말씀 주셨고요. 앞으로 아마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특례시가 하는데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이 있거든요. 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추가해서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향수 교수님.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이향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지훈 박사님 그 발제문에 대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에 대한 지정 토론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정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입법 예고가 되긴 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몇 가지 조금 저도 그 의견을 좀 보태려고 합니다. 정 박사님이 이제 발제문에서 여러 가지 이 특례시 제도 한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뭐 세 분 그리고 또 토론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행정적 권한 그리고 재정적 자율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뭐 전적으로 뭐 몇 번을 강조해서 이야기해도 정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일부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재정 자립도가 사실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할 때 사실은 그 이 특례시에 대한 어떤 재정적 자율성이나 권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진지하게 정말 우리가 다시 조금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정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뭐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뭐 체감도 말씀 여러분들이 하셨는데요. 사실 이 말만 특례시지 뭐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말로 뭐 인허가 프로세스가 조금 줄어들었다든지 뭐 서비스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 그리고 일반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례시로 바뀐 다음에 나한테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하고 전과 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의 행정이 별로 바뀐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제 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정 박사님이 그 세 가지 우리가 그 특례시 제도화하는데 세 가지 그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그 미온적인 중앙정부의 태도. 오늘 뭐 우리 여 국장님 와 계셔가지고 좀 외람되긴 하지만 미온적인 태도. 두 번째가 광역도의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세 번째가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아까 이제 공감대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별로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바뀐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바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 이 중앙정부하고 광역하고 그 다음에 기초 간에는요, 특례시를 포함해서 이게 수직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워 릴레이션, 이게 파워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뭐 지방자치를 우리가 수평적 그 관계에서 논의한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발전을 하지 못한 거죠. 여전히 중앙하고 지방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중앙정부하고 광역하고 기초는 여전히 수직적인 그런 관계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쟁적인 관계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협력체계 구축할지,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게 해줄지에 대한 것들은 중앙정부하고 그 다음에 광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내놓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분이 또 그 특례시 말씀하셨는데 인구 기준으로 하는 거, 우리가 왜 이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수도권만 남게 됩니다. 그럼 그 이외의 지역은 정말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지금 충주에서 제가 충주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 있는데요, 정말 훤합니다. 훤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그래서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특정 행정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예비 특례시 이 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기감 위원장님한테 혼날까봐 요 30초 아니요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공감대 형성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도시계획 수립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인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과감하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죠. 그래야지 시민들도 신나서 이거 계속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뭐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공감대 형성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수 교수님. 아마 같은 인식 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지방에 또 대학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체감이 되는 특례시로 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요하게 말씀 주신 게 또 인구 100만만 고집하지 말고 앞으로의 아까 똑같은 최현태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인구 소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이 예비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과감한 지방의 이양 권한을 통해서 그야말로 지역이 자생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특례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요? 우리 이재성 박사님. 예, 창원시정연구원 이자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도시연구원 협의회와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를 보면서 참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 내용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굉장히 조금 급하게 좀 준비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그 이유를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요, 앞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대도시연구원에서 만든 이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2조를 보시게 되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98조, 198조의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100만 인구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많은 토론자 발표자분들이 말씀하신 100만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화성시가 이미 이제 특례시 예비 준회원으로 들어온 이상 보시게 되면 경기도권만 확정된 것이 4개 도시이고 앞으로 2040년까지 들어올 도시가 2개 더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만 지금 몇 개죠? 6개입니다. 근데 반면 충청 이남의 비수도권을 보게 되면 100만은 2028년에 지금 창원시 이대로라면 특례시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0만 대도시가 없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애초에 특례시를 왜 했습니까?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경쟁력 확보, 이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특례시가 출발했습니다.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구라고 하는 한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법적 안정성이란 말을 아까 최완용 박사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이란 한번 기준이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안정적인 행정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2조 이의 그 적용 범위와 지방자치법 제198조 인구 기준, 특례시 기준을 수도권은 100만 이상으로 하되 그 이외의 지역은 인구 80만 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개정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특례 사무의 현실 실효 적합성을 생각을 했을 때 효율적인 추진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주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고 시행계획은 특례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특례시마다의 지역 특성이 전부 다 다릅니다. 요것들에 대한 조정 협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어디에도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적인 안정성과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주체가 일치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지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 그 김성애 의원과 김승원 의원님께서 발의안에 넣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가 모든 것을 협의를 하거나 어떤 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모두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은 국무총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특례시장협의회가 있습니다. 특례시장협의회 법적 근거는 그 지방자치법 169조의 행정협의회인데 이건 일반적인 행정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례시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특례 사무를 가장 잘 알고 조정 협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특례시장협의회를 공식적인 법적 절차 안으로, 추진체계 안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할 말은 많지만 일단 3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저 사회자로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시간이 막 흘러가기 때문에. 자,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앞으로 수도권 지역 인구 100만, 그러니까 198조 2항 이 부분을 특별법 추가 사항에 반드시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 거점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한 차원에서 수도권 지역 인구의 100만 이상만 하지 말고 이 지역 수요를 고려한 80만 이상도 반드시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또 하나가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이 추진 체계를 하려면은 거버넌스가 제대로 잘 정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버넌스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거버넌스에 관련된 부분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30분 딱 맞추셨는데, 이제 우리 중앙정부에 계시는 우리 여 국장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아까 발제에도 나왔다시피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나왔는데, 일단은 넘어갔어요. 하나는 국회에서 이미 이제 입법 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거 넘어갔는데, 행안부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제 어떤 걸 하실지 좀 종합적으로. 네, 예,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여중협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 다 듣고 보니까 제가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입법에 대해서 좀 변명을 드리자면, 그 말씀 다 듣고 보니까 오늘 행사 끝나고 입법 예고하는 게 그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또 저희들 나름으로는 빨리 입법 예고해야 입법 절차를 밟아야지 또 나중에 국회 제출도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노력하신 거를 좀 약간 반감시키는 게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또 변명을 하자면, 이 법이 재정법입니다. 재정법은 그 우리 국회 가서 그만큼 또 뭐 청문회랄지 이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초반에는 좀 이렇게 가볍게 해서 담아가는 게 좀 그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보시기에 좀 불만이 많으시더라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특례 부분도 저희가 우리 그 자장이신 박기관 그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위원장도 하시고, 또 우리 지방 그 이양 또 특별위원장도 하시고, 제가 위원으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우리 특례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지방시대위원회를 의결을 거친 그 특례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회에서 부처 반대랄지 이런 게 좀 적을 것이다. 물론 저희 그 특례에도 일부는 우리 부처 담당 부처에서도 반대를 하고 도에서 또 반대하는 그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지 이제 알 수 있겠지만,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그 특례 발굴을 하면서 좀 느꼈던 점은, 이게 그 부처하고 담당 부처하고 또 도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부처가 그 특례 그 인정을 찬성을 해도 도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특례시에서 아까 보니까 시정연구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1년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5개년 그 계획도 있고 그 연도별 시행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까 그 특례 그 모델을 그 계획에 반영한다든지, 그리고 그 특례 발굴에 있어서 좀 논리를 이렇게 정연하게 좀 개발을 해야 나중에 그 특례 발굴하는 데 있어서 부처나 도를 설득할 수 있는 주요 그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 특례시 전반에 대해서 현장의 고민과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분들 고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 개선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특례시에 관련해서 아주 제가 보니까 미온적인 반응은 아니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입법 예고를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특례시에 관련된 재정에 관련된 부분, 이것을 이제 담아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이제 재정이 된 후에 또 이제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1년 후에 이제 또 해야 되고 5개년 계획도 해야 되고 수립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잘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실제로 해보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은 이제 이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무 발굴도 중요하지만, 해당된 도의 광역도하고 관계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광역의 도에 그 설득력 있게 사무를 발굴해서 이양시킬 수 있는 이런 정당성의 논리,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35분에 정확히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에게 정말 미안한 말씀을 다시 거듭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해서 정책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발제 선생님 세 분한테 보완도 있고 꼭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을 하실 우리 발제자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한 1분 정도 짧게. 1분 없습니까? 자, 그럼 우리 플로어에 계시는 지금 오신 분 계속 지금 자리를 지켜주시는데 소중한 말씀을 한 2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왜 처음에 행안부에서는 제주는 그렇게 재정 지원이 됐고 아까 세종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얘기를 했는데 이 입장이 변경된 부분들인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왜냐하면 이제 재정 지원의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형평성에 좀 어긋난 부분도 없잖아 있고 처음 출범을 한 수원시가 기대치가 너무 많았었고 그 기대치에 너무 못 미쳐서 시민들에게 많이 죄송하단 말을 이렇게 제가 물어볼 때마다 그 말을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나 다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왜 다른 부분들이 무엇인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여중협 네 국장님께 지는 질문입니다. 말씀드릴까요? 그 지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지방자치법 197조에 보면 행정체제 특수성으로 인한 그 행정재정 특례를 그 근거할 수 있다고 해갖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05년대인가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거기가 기초자치단체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단층제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지금 보통교부세 3% 그가 인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수원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워낙 뉴스에 많이 나가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기부 찬합을 받은 건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은 상황이고 의회하고 그러니까 시의회하고 조율을 하라고 하는데 시의회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족수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율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년째 이제 거의 방치되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재반되는 그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그냥 매몰되고 없어지는 비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특례시에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 주셔서 저희가 좀 선례로 남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명확하게 좀 가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법 지원 재정에 관련된 국회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발제자분들과 토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게 특례시가 지정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이제 2년 반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3년 시점에 와서 보면은 과연 특례시가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뭐가 달라졌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한용 박사님께서 지적했듯이 법적인 지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대로 행정적인 명칭만 사용할 뿐이지 자치단체로서의 그 지위도 확보되지 못했고 또 3년 정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은 지금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과연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례시가 됐느냐, 이러한 문제도 중요하게 말씀 주셨고 또 앞으로의 특례시가 이제 입법 외고에서 시행된다면은 실질적인 그런 권한이 이양되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중요한 게 사무 발굴이다. 얼마나 특례시가 그 기능과 사무를 발굴해서 할 수 있느냐의 권한 자체를 갖는 역량도 필요하고 또 하나가 아무리 일을 사무를 가져오더라도 돈이 뒷받침되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정적인 그런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특례시에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발굴, 재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아마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 또 하나가 오늘 우리 이재성 연구위원님이 지금 중요하신 말씀 중에 또 최현태 교수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4개 특례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2개가 또 추가가 되죠. 근데 이게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창원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이제 대한민국 각 곳에서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지금 대비해서 아마 그 법 내에서도 100만만 고려하지 말고 그 80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미리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대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말로 특례시가 그 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자생력 있는 대도시 특례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책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